세 번째 사진이 가장 뻔뻔했다. 그녀는 잠든 진욱의 옆모습을 몰래 찍어 보냈다. 그들이 누워있는 침구는 시어머니가 결혼 예단으로 맞춰주신 대한민국 최고 명장의 손길이 닿은 최고급 실크 이불이었다. 나는 약 10초간 사진들을 응시한 뒤 잡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가 예비용 휴대폰을 꺼냈다. 화가 났냐고? 당연히 화가 났다. 하지만 올해로 33살인 배지혜가 인생을 살며 가장 잘 배운 것은 절대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지 않는 법이었다. 오열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장 거기로 달려가 진욱에게 난동을 부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외도를 저지를 배짱이 있는 놈이라면 어차피 순순히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아름이 내게 굳이 이 사진들을 보낸 이유는 내가 이성을 잃고 히스테리를 부리길 계산했기 때문일 터였다. 여기서 내가 난동을 부린다면 지는 것이다. 나는 오직 냉정을 유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예비용 휴대폰으로 그 세 장의 사진과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포함해 대화 내역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했다. 언니,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는 침대에서 완전 통나무 같대. 라는 메시지, 전송 시간, 그리고 그녀의 계정 정보까지 모두. 그런 다음 이 캡처본들을 클라우드에 동기화하고 개인용 USB에도 복사본을 저장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나는 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탐정은 과거 내가 비즈니스 경쟁사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도움을 주던 사립 탐정이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오 탐정님, 사람 하나 뒷조사 좀 부탁해요. 내가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배지의 이사님. 이름은 주아름. 20대 중후반 정도의 여성이에요. 아마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현재 아는 건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사진이 있으니 지금 보내드릴게요. 동트기 전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아름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나온 사진이었다. 체형과 옷차림의 스타일까지 훤히 보였다. 오 탐정은 짧게 한 단어로 답했다. 접수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왔다. 오늘 진욱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에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이 있어 늦을 거라고 했다. 이제야 그 만찬의 정체가 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주아름의 침대 위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 정말로 그 실크 가운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청담동의 유명 디자이너 VIP 비공개 컬렉션에서 구매한 옷이었다. 전 세계 단 50벌뿐인 한정판. 당시 진욱은 가운 하나에 500만 원이나 쓴다며 내게 낭비벽이 있다고 핀잔을 주었건만 지금 그 가운은 주아름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나는 옷장 문을 닫았다. 상관없다. 고작 가운일 뿐이다. 내가 그녀에게 하사한 수위라고 치면 그만이니까. 밤 11시 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배 이사님 전부 알아냈습니다. 여자 이름은 주아름, 26세, 류일그룹 홍보팀 평사원입니다. 입사한 지 1년 3개월 됐고요. 지방의 이름 없는 사립대를 졸업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으로 부모님은 충청도 소도시의 전통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사내 인간관계를 보면 몇몇 동료들과 가깝게 지내지만 뒤를 봐주는 유력한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류일그룹 홍보팀. 그 말을 듣고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아유, 진우가 네 안목이 고작 이 정도니? 먹는 우물에 침 뱉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넌 기어이 네 회사에 여자를 끌어들였구나. 홍보팀은 매일 언론과 접촉하는 부서다. 그곳에서 소문이라도 새어나가면 류일그룹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배 이사님. 오 탐정이 덧붙였다. 뭔가요?
회사 내에서 그 주아름이라는 여자의 별명이 천사표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세상 순진한 척, 콧소리를 섞어가며 여린 척을 해서 붙은 별명인데 남의 공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직속 상사인 윤 팀장이라는 여성과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소문으로는 주아름이 윤 팀장을 건너뛰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를 올린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대표이사 류진욱에게요? 네, 약 3개월 전 주아름이 부서장을 무시하고 류진욱 대표에게 직보를 했습니다. 그 일로 윤 팀장이 사무실에서 난리를 쳤는데 류 대표가 주아름의 정규직 전환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해주는 바람에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합니다. 3개월 전이라. 진욱과 아름이 최소 3개월은 붙어먹었다는 소리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3개월 100일. 내가 류일그룹의 글로벌 MA건을 성사시키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동안 그는 자기 회사 홍보팀 계집애와 뒹굴고 있었던 거다. 오 탐정님, 계속 미행하세요. 그녀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SNS,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전부 다요.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났다. 류일그룹 사옥은 여기서 불과 3km 떨어져 있었고 꼭대기 층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류진욱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까지 야근하는 불쌍한 직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제국의 안주인은 웬 싸구려 내연녀에게 대놓고 도발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 3장의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여자는 확실히 반반했다. 갸름한 얼굴형의 큰 눈, 하얀 피부, 웃을 때 파이는 보조개.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승리감은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남의 장난감을 훔쳐놓고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애 같았다. 멍청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해. 상류사회에서 나는 온갖 부류의 내연녀들을 보아왔다. 영리한 부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자신의 위치를 알며 건드려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 주아름처럼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부류는 대단히 희귀하다. 보아하니 진욱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자신이 내게 도전장을 내밀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사진 몇 장 보내면 내가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이혼하겠다고 뛰쳐나갈 것이고 그럼 자기가 내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거라 망상했겠지. 배지혜라는 여자가 그저 배씨 가문의 배경 덕에 운 좋게 결혼한 멍청한 인형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작년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MA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은 나였다. 재작년 류일그룹을 무너뜨릴 뻔했던 언론의 악의적 공세를 수습한 사람도 나였다. 이 머저리 같은 류진욱이 이 사회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공격당할 때 그의 곁에 앉아 하나하나 반박할 말을 일러준 것도 나였다. 배지혜가 없었다면 류진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화면이 꺼지며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아주 진심으로 환하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아름이 홍보팀 소속이라고?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가장 끔찍하게 여길 것이다. 평사원에서 대표이사 사모님으로 신분 상승하는 꿈을 꾸고 있겠지. 좋아. 내가 널 회사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로 만들어주지. 나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예전에 업무차 저장해 두었던 홍보팀윤 팀장의 번호를 찾았다. 이어 인사팀장, 총무팀장, 그리고 몇몇 부사장들의 번호도 찾았다. 그런 다음 류일그룹의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망에 접속했다. 대표이사 아내라는 신분 덕에 나는 회사의 조직도와 전체 임직원 주소록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윤 팀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홍보팀 전원의 이메일 주소와 사내 프로필을 긁어모았다. 거기에 그녀의 직속 상사들, 타부서 유관 업무자들, 심지어 인턴들까지 추가했다.
총 127명의 수신자. 내일 아침 출근해 업무 메일을 여는 순간 이 127명은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진 3장과 메시지 캡처본을 파일로 묶어 첨부하고 짧은 글을 썼다. 귀사 홍보팀 소속 직원 주아름 씨가 어제 오후 8시 12분경 아래 첨부된 사진들과 함께 제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는 침대에서 완전 통나무 같대. 류일그룹 대표이사 류진욱의 법적인 배우자로서 저는 해당 직원의 행동이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실을 귀사 인사팀 및 경영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바이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배지의 드림. 나는 예약 발송을 설정했다. 수신자는 류일그룹 임직원 127명. 참조 수신처는 사내신문고, 인사팀 대표 메일, 그리고 이사회 사무국 메일. 발송 시간은 내일 오전 8시 정각.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일찍 출근해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작업을 마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샤워하러 들어갔다. 물의 온도는 완벽했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감고 여유롭게 바디워시를 바르고 심지어 마스크팩까지 얼굴에 얹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33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품이 더해지는 우아한 이목구비. 내가 류진욱과 결혼할 때 사람들은 재색을 겸비한 완벽한 정략 결혼이라고들 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재색은 무슨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운이었을 뿐이지. 마스크팩을 붙인 채 욕실에서 나와 휴대폰을 보니 아름에게서 메시지가 2개 더 와 있었다. 언니, 왜 답장이 없어요? 화났어요? 진욱 오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언니의 그 차가운 표정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난대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침대 옆 유선 전화기를 들어 진욱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지혜야. 진욱의 목소리는 다소 억눌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식당의 소음은커녕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여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오늘 들어와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아직 거래처 사람들이랑 있어. 아침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어. 어머, 몸 챙겨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알았어. 먼저 자. 잘 자. 나는 전화를 끊었고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거래처. 언제부터 주아름의 이름이 거래처가 된 거지? 하지만 괜찮아. 네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좋다면 실컷 즐겨. 내일도 과연 그렇게 웃을 수 있을지 보자고. 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전원을 끄고 유선 전화기 선을 뽑아버린 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놀라울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 앞으로 9시간 뒤 창밖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을 품은 채. 다음 날 아침 7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휴대폰 알람이 아니라 호텔 객실 전화로 신청해둔 모닝콜이었다. 그렇다. 나는 어젯밤 집에 있지 않았다. 휴대폰을 끈 직후 나는 짐을 챙겨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호텔로와 최고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잡았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평창동 본가에서 지낸 시간은 다 합쳐도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 시간은 거의 항상 이 호텔에서 보냈다. 진욱은 내가 외박을 하든 말든 관심조차 없었기에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를 것이다. 나는 세수를 하고 룸서비스로 조식을 시켰다. 카트를 끌고 온 직원이 봉투 하나를 함께 건넸다. 배 이사님, 어제 저녁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진 물건입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알고 있었다. 봉투를 뜯자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철이 나왔다. 오탐정은 절대 실망을 시키는 법이 없다. 사진에는 아름의 일상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모습, 백화점에서의 클로즈업 샷,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진욱과 함께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도 여러 장 있었다. 나는 그 빌라를 알고 있었다. 류일그룹이 작년에 완공하고도 아직 분양을 내놓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진욱은 중요한 손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그 건물 꼭대기에 복층 펜트하우스를 개인 용도로 빼두었다. 이제야 그가 어떤 중요한 손님을 모셨는지 명확해졌다. 아침을 먹으며 사진들을 넘기다 보니 점점 헛웃음이 났다.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얌전하게 묶은 채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조신함을 연기했다. 하지만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몸에 딱 붙는 원피스와 키리를 장착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었으며 눈빛은 도발적으로 변했다. 가장 재미있는 건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구석에 처박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요상한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다. 마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관종 인플루언서 같았다. 게다가 휴대폰 케이스에는 너만의 공주님이 되고 싶어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26 먹고 아직도 공주님 타령이라니. 진욱은 도대체 이 여자의 어디가 좋았던 걸까? 저런 무식함이 취향인가?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름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였다. 오 탐정은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뒷조사를 완벽하게 해냈다. 주아름의 본명은 주명숙이었다. 충청도의 한 소도시 출신으로 아버지 주 씨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감자를 팔았고 어머니는 옆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다. 3살 어린 남동생 명식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한 동네 양아치로 누나가 보내주는 돈으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 18살 때 명숙은 지방의 이름 모를 사립대에 입학했다. 학비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겨우 마련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녀는 주아름으로 개명했다. 명숙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서울에서 커리어를 쌓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름을 바꾸자 그녀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화장을 하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서울내기들의 말투를 어설프게 따라하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반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던 그녀는 무슨 수를 썼는지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 비서로 취직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뒤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어느 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러다 1년 3개월 전 귀신이 고칼 노릇으로 류일그룹 면접을 통과해 홍보팀에 입사했다. 여기서 나는 읽기를 멈췄다. 나는 류일그룹의 채용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일반 평사원도 최소한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을 뽑았다. 홍보팀의 경우 SKY나 해외 명문대 졸업자 혹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직만 채용하는 부서였다. 정체불명의 이력서를 가진 지잡대 출신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류일그룹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인가? 해답은 곧바로 찾을 수 있었다. 보고서에는 면접평가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면접관 오명 전원이 그녀에게 최하점을 주었다. 종합 의견란에는 학력 요건 미달, 경력 부족, 채용 불가 권고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 맨 아래 손글씨로 적힌 단 한 줄이 있었다. 채용할 것, 류진욱. 아, 류진욱, 진우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읽어 내려갔다. 입사 후 아름이 일하는 꼬라지는 한 단어로 요약 가능했다. 재앙. 공식 보도자료 하나 제대로 쓸 줄 몰랐고 기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다루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윤 팀장이 수차례 윗선에 항의하며 해고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 덮어졌다. 이유는 뻔했다. 류진욱이 막았기 때문이다. 3개월 전 제품 불량에 대한 고객 클레임으로 회사에 위기가 닥친 적이 있었다. 윤 팀장과 부서원들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밤낮 없이 야근하는 동안 아름은 상사들을 건너뛰고 곧장 류진욱의 대표실로 직행했다. 그 이후 진욱은 지휘계통을 무시한 아름을 문책하기는커녕
윤 팀장을 호출해 부하 직원을 감싸지 않는다며 불호령을 내렸다. 그날 이후 아름은 부서 내에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동료들은 뒤에서 그녀를 천사표라 불렀다. 툭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남의 등에 칼을 꽂는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녀가 류진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명품백들을 보았다. 누군가는 퇴근 후 그녀가 검은색 제네시스 G90 블랙 에디션에 타는 것을 보았다. 회사 사람이라면 그 차가 류진욱 대표의 개인 의전 차량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다들 입을 다물었다. 주아름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류진욱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과 같았으니까. 나는 서류철을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끝없는 차량 행렬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내 머릿속은 풀가동 중이었다. 주아름은 결코 똑똑한 적수가 아니었다. 그저 운 좋게 높은 가지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오만한 바보일 뿐이었다. 상류사회에서 저런 성격으로는 단 3일도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류진욱의 비호 아래 회사라는 온실 속에서는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었던 거다. 문제는 과연 진욱이 그녀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과연 그녀를 신경 쓸까?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꺼져 있던 휴대폰 전원을 켰다. 객실 전화기에는 이미 동일한 번호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깜빡이고 있었다. 진욱이었다. 필시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다. 오전 9시에 내 이메일이 발송된 후 회사 내부가 어떻게 뒤집어졌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다. 메일은 가장 먼저 윤 팀장에게 도달했고 이어 인사팀장, 총무팀장, 각 부서 임원들 그리고 홍보팀 직원 100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배달되었다. 대표이사 류진욱의 법적 아내 배지혜가 보낸 공식 이메일. 아내의 실크 가운을 입고 대표의 침대에 누워있는 내연녀의 사진. 그리고 침대에서 통나무 같대라는 적나라한 메시지 텍스트. 이 메일은 지금 사내망을 타고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30분 뒤면 수천 명의 직원이 알게 될 것이고 1시간 뒤면 협력사, 하청업체, 경쟁사를 넘어 업계 전체에 소문이 쫙 깔릴 것이다. 아름이 그토록 유명세를 원했으니 내가 그 소원을 제대로 들어준 셈이다. 진욱이 불장난을 치고 싶어 했으니 이제 제 몸이 불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오탐정의 보고서를 집어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아름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밴드 계정 목록이 있었다. 파낼 수 있는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고 그녀의 피드는 온통 허세로 도배되어 있었다. 명품백, 파인다이닝, 5성급 호텔, 고급 승용차 내부 사진들, 그리고 매 사진마다 역겨울 정도로 달달한 멘트가 달려 있었다. 사랑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 올바른 사람과 함께라면 매일이 파티. 댓글란에는 질투 섞인 반응들이 가득했다. 누군가 돈 많은 스폰서라도 생겼냐고 묻자 그녀는 확답을 피한 채 수줍어하는 이모티콘을 달거나 이렇게 적어두었다. 글쎄, 조만간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어질 걸. 내 시선을 잡아끈 게시물이 하나 있었다. 3개월 전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유명 브랜드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다. 캡션에는 나의 특별한 그분께 무한한 감사를, 오늘 수학도 쏠쏠하네라고 적혀 있었다. 댓글로 누군가 얼마를 썼냐고 묻자 그녀는 뽐내듯 답했다. 에이, 얼마 안 썼어. 한 500만 원 정도? 그녀의 류일그룹 월급은 세후 300만 원 남짓이다. 성과급을 합쳐도 연봉 0만 원이 안 된다. 월세가 100만 원의 생활비까지 빼면 매달 카드 빚에 허덕여야 정상인데 한 번 백화점 나들이에 이 500만 원을 긁었다고? 누가 그 돈을 냈을까? 답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나는 이 게시물을 캡처해 다른 증거 자료들과 함께 별도의 폴더에 정리했다. 그런 다음 류일그룹 사내 규정집 전자문서를 열어 두 가지 조항을 찾아냈다. 제1항. 임직원은 직무상 지위나 경영진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임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회사 명예에 심각한 실추를 초래할 경우 회사는 징계해고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주아름의 행동은 두 조항 모두에 완벽히 부합했다. 진욱과의 관계로 회사에 들어왔으니 제1항 위반, 내게 사진을 보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제2항 위반이다. 사규에 따라 그녀는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판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직원 주아름의 직업윤리 위반 및 징계 촉구서.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눴다. 첫째, 사진과 메시지 캡처본. 둘째, 진욱의 채용 지시 서명이 담긴 면접 평가표 사본, 낙하산 채용 증명. 셋째, 오탐정이 캐낸 명품 쇼핑 영수증과 SNS 캡처본,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증명.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본인 배지혜는 류일그룹 대표이사 류진욱의 법적 배우자로서 사규에 의거해 이사회 및 인사팀에 직원 주아름의 즉각적인 해고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7영업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본건을 법원에 회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나는 문서를 출력해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뒤 세부를 복사했다. 한 부는 이사회용, 한 부는 인사팀용, 나머지 하나는 내 보관용이었다. 작업을 마치니 어느덧 오후 3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창가로 다가갔다. 호텔 스위트룸 창밖으로 서울의 절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류일그룹의 유리타워는 도심 한복판에 꽂힌 비수처럼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내일 저 비수가 누구를 향해 날아갈지는 진욱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벌벌 떠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지혜, 미쳤어요? 대체 무슨 권리로 내 사진을 다 뿌린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알아요? 나는 그녀가 말을 맺기도 전에 끊고 들어갔다. 주아름 씨, 당신은 나한테 그 사진들 보낼 때 내 허락받고 보냈나? 내 폰으로 보낸 이상 그 사진들은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지.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경찰에 고소할 거야. 나는 창틀에 기대어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래, 고소해. 지금 당장 가는 김에 당신이 보낸 통 내용도 경찰한테 다 보여주고 상간녀가 본처한테 조롱하려고 보낸 사진을 본처가 퍼뜨린 거 가지고 누가 누구 인권을 침해했는지 경찰한테 판단해 달라고 해봐. 아, 참. 경찰서 간 김에 백화점에서 이 500만 원 긁고 다닌 돈은 어디서 났는지도 잘 설명해보고. 수화기 너머로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아름씨, 내가 공짜 조언 하나 해줄게. 내 말 잘 들어. 나는 차갑게 내뱉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입 닥치고 조용히 해고 통지나 기다려.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거스르면 다음번 사진은 사내 메일로 안 끝나. 충청도 고향 전통시장에 있는 당신 부모님 과일 노점이랑 당신 동생 명식이란 양아치 새끼 친구들한테 뿌려질 거니까 확인해 볼래? 아름의 숨소리가 확 바뀌었다.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공포만이 남았다. 어떻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알아요? 난 전부 다 알아. 그러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창밖으로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지막으로 고요한 밤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정확히 7시 30분에 눈을 떴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천히 메이크업을 했다.
오늘의 전투복은 짙은 딥그린 컬러의 벨벳 원피스에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그리고 톤을 맞춘 스틸레토 힐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로우번으로 묶어 목선을 드러냈고 귀에는 사각형 에메랄드 스터드 귀걸이를 꽂았다. 거울 속 여자는 벨벳 칼집에 숨겨진 예리한 검처럼 차분하고 우아해 보였다. 팔시정각, 나는 시그니에를 나섰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탐정님, 서류는 들어갔나요? 네. 어젯밤 10시 정각에 류일그룹 보안 데스크에 퀵으로 전달했습니다. 수령증도 제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이사회 사무국 비서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배 이사님. 어제 새벽 3시쯤 주아름이 그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류진욱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화장은 다 번지고 엉엉 울면서 말이죠. 제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보내드릴까요? 보내요. 몇 초 뒤 사진이 도착했다. 아름은 차단기 앞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며 택시를 잡고 있었다. 처량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다. 나는 사진을 힐끗 보고 폰을 내려놓았다. 우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8시 30분 나는 평창동에 위치한 류씨 가문 본가 대문 앞에 주차했다. 거의 1,000평에 달하는 이 대지는 시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들인 곳이다. 붉은 벽돌과 짙은 회색 기와로 지어진 전형적인 유럽식 대저택. 마당에는 시어머니 강희숙 여사가 가장 아끼는 백목련이 심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쥐 죽은 듯 고요했을 마당에 오늘은 세 대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진욱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시어머니의 벤츠 마이바흐 SUV, 그리고 회사 법무팀신 변호사의 관용 세단이었다. 호, 법무팀까지 불렀단 말이지. 나는 여유롭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미 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여사는 거실 중앙 가죽 소파에 앉아 표정 변화 없이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왼편에는 진욱이 앉아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된 것이 밤을 꼬박 새운 게 분명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지혜야. 나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강 여사 맞은편 소파로 걸어가 우아하게 앉았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 얼굴부터 원피스, 구두,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서류철까지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단정하게 잘 입고 왔구나.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뵈러 오는 자리니까요. 진욱이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 37,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철한 경영인 행세를 하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갓뺨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깊숙이 억눌린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사내망에 그딴 사진들을 싹 다 뿌려? 너 제정신이야? 오늘 아침에 이사회 임원들한테서 전화가 몇 통이나 온 줄 알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소리는 왜 질러, 진욱 씨? 그 사진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당신의 그 잘난 주아름 씨가 직접 찍어서 친히 보내준 거잖아. 난 그저 그녀가 사진 퍼뜨리는 걸 좀 도와준 것뿐이야. 그녀가 바란 게 우리 사이 좋은 거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 아니었어? 소원 성취하게 해준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아, 그리고 나는 서류철에서 징계 촉구서 사본을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오늘 당신을 위해 좋은 일 하나 더 했어. 이 서류. 오늘 아침 이사회 사무국 책상에 올라갔어. 주아름이 어떻게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왔고 부서에서 무슨 짓을 치고 다녔으며 당신 돈을 얼마나 펑펑 쓰고 다녔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뒀지. 이사회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진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낚아채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다.
그가 쓴 채용할 것이라는 친필 서명이 담긴 평가표 사본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네가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 강 여사가 손을 내밀어 진욱에게서 서류를 빼앗았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서류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5분 뒤 그녀는 서류를 덮고 안경을 벗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여기 적힌 내용 전부 사실이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겠지? 나는 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신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쳤다. 강 여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원본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평가표는 인사팀 기록물 보관소에 있던 진본이 맞습니다. 필체도류 대표님 본인 필체가 맞고요. 강 여사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욱의 목울대가 크게 꿀꺽 움직였다.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뭘 설명할 건데? 계집년 하나 때문에 네 회사 채용 시스템을 네 손으로 조작한 거? 강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채찍처럼 살을 파고들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바깥으로 나돌았어도 회사에 여자를 끌어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넌 떡하니 알짜 부서에 자리를 내주고 친필로 증거까지 남겨 겁을 상실해도 유분수지. 진욱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변명거리를 찾지 못했다. 강 여사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혜야, 네 조건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 나는 손가락 3개를 펴보였다. 첫째, 류일그룹은 사교 위반을 이유로 주아름을 즉각 징계 해고한다. 퇴직금은 10원 한 장 주지 않는다. 둘째, 류진욱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본인의 외도에 있음을 인정하고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한다. 셋째, 나는 진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어머니와 변호사님 앞에서 실토할 것. 그 여자랑 어디까지 갔는지, 임신은 시켰는지, 그 여자 명의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빼돌린 게 있는지, 생활비나 공동재산으로 그 여자한테 뭘 사다 바쳤는지 남김없이 털어놓을 것. 진욱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배지해, 적당히 해. 적당히? 내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빤히 노려보았다. 내 연녀를 회사에 끌어들이고 내 가운을 입히고 내 침대에서 뒹굴게 놔둔 데다 나한테 그따위 모욕적인 메시지까지 보내게 방관한 주제에 누가 적당히를 모르고 선을 넘었는데? 우리가 그냥 장난 좀 친 거냐? 그래, 그냥 가볍게 엔조이로 만난 거였어. 그가 악을 썼다. 고작 이런 일로 이 사회까지 끌어들이고 이렇게 판을 키울 일이야? 가볍게 엔조이? 나는 헛웃음을 쳤다. 좋아. 그럼 그 엔조이를 얼마나 오래 즐겼는지, 돈은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애라도 들어섰는지 내 눈앞에서 똑바로 불어봐. 진욱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때 강 여사가 끼어들었다. 대답해라, 진욱아.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서슬퍼런 쇳소리는 진욱이 어릴 적부터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진욱의 어깨가 축 늘어지며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3개월이요. 임신 안 했고 주식 넘긴 것도 없습니다. 가방이나 옷 같은 거 몇 개 사주고 데이트 비용으로 수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수천만 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거 당신 개인 돈 썼어. 아니면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뺐어? 진욱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니, 들으셨죠? 결혼 전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귀책 사유 발생 시 재산 포기 및 지분양도 각서에 따르면 한쪽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날 경우 귀책 사유가 없는 쪽이 공동재산의 70%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70%까지 욕심 안 냅니다. 딱 절반, 50%만 가져가죠. 그리고 추가로 류일그룹 지분 3%를 넘겨받겠습니다.
지분 3%? 진욱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너 미쳤어? 류일그룹 지분 3%면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강 여사는 침묵한 채 나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어머니, 내가 덧붙였다. 경영권에 개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배당금만 받을 것이고 진욱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 있는 한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쓰겠습니다. 이건 그저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류일그룹에 벌어다 준 수익이 500억은 가뿐히 넘지 않습니까? 강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말은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는 뜻이냐? 그건 류진욱 씨 태도에 달렸죠. 강 여사가 아들을 향해 무거운 시선을 던졌다. 정리할 거냐?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정리할게요. 진욱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오늘 당장 그 기집애 회사에서 내쫓아버리겠습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보지. 하지만 경고하는데 앞으로 그 여자랑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또 다른 계집애를 회사에 끌어들이는 날엔 조건이고 뭐고 없어. 그땐 류일그룹 대표이사 명패가 바뀌게 될 거야. 진욱은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지혜야,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한 아이구나.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죠, 어머니. 아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만든 게 아니지. 넌 그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야. 그 세 장의 사진이 네가 기다리던 명분이자 칼자루가 된 것이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강 여사가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당장 회사로 들어가서 그 여자 해고 처리해. 오늘 해지기 전까지 그 여자가 류일그룹에서 완전히 짐 싸서 나갔다는 서류 내 눈앞에 대령해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겠습니다. 진욱은 코트를 집어들고 쫓기듯 거실을 빠져나갔다. 강 여사는 다시 소파에 앉아 남은 홍차를 마셨다. 앉아라, 지혜야. 내가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진욱이는 어릴 때부터 제 애비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며 자랐다. 늙은 영감이 그 여자를 살림에 들였을 때 진욱이가 겨우 10살이었지. 애비가 밖에서 딴 살림 차리는 걸 보고 자란 터라 지압이 핏줄을 못 버리고 지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아예 배우질 못한 게야. 나는 너처럼 똑부러진 애랑 결혼시키면 정신 차릴 줄 알았건만 결국 제 애비 전철을 밟는구나. 그녀는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잔인한 수를 썼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진욱이의 버르장머리는 누군가 단단히 고쳐놔야 했어. 나는 어미라 못했고 죽은 애비도 못했고 이 사회 늙은이들도 못하는 일이다. 근데 네가 해냈구나. 어머니, 전 진욱 씨 버릇을 고치려고 이 판을 짠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다. 강 여사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평생을 참고 살면서도 그 당연한 권리를 입 밖으로 꺼내질 못했다. 넌 나보다 훨씬 강해.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받아라. 네가 상처받아서 주는 위로금이 아니다. 내 못난 아들놈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낸 것에 대한 보상이다. 나는 봉투를 건네받았지만 열어보지 않고 손에 꼭 쥐기만 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울 거 없다. 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본가에서 자고 가라. 호텔로 돌아가지 말고. 여긴 네 집이다. 그 누구도 널 여기서 쫓아낼 수 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에는 나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백목련 가지가 보였고 서울 반대편에서는 주아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본가를 빠져나온 진욱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다. 올림픽대로에 차를 올린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시속 120, 150, 180. 검은색 제네시스는 도로 위를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질주했다. 주변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그는 핸들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준 채 앞만 보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초록색 벨벳 원피스를 입고 앉아 티끌만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지혜의 차가운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사전에 대사를 외워둔 사람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다.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사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함정을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다. 사립탐정, 면접평가표, 백화점 영수증, 이사회 고발장까지 단 하루 만에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았다. 냉혈한처럼 증거를 모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테이블 위에 패를 까발린 것이다. 진욱은 문득 오한이 들었다. 지혜와 결혼한 지 3년. 그는 자신이 아내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 배씨 가문의 귀한 딸, 명문대, 졸업장, 탁월한 안목, 완벽한 매너, 그저 상류사회에 어울리는 편리한 아내이자 비즈니스의 훌륭한 조력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3년 전 결혼할 때 그녀는 다짜고짜 혼인계약서와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내밀었다. 당시 그는 불길한 짓이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지혜는 만약을 위한 거라고 예쁘게 웃으며 못을 박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서명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녀가 쳐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주아름의 이름이 떴다. 그는 3초 정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오빠! 아름의 목소리는 유리에 스티로폼을 긁는 듯 날카로웠다. 어디야? 회사 사람들이 날 보고 비웃고 뒤에서 수군대. 윤 팀장 그 마녀 같은 여자가 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날 해고하겠다고 난리야. 빨리 와. 나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어 있어. 사람들이 꽉 차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오빠가 나 지켜준다며.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쩐 일인지 진욱은 짜증만 치밀어 올랐다. 3개월 전 아름이 실수로 그의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만 해도 달랐다. 겁에 질린 토끼처럼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고인 채 콧소리가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던 그녀를 보며 그는 화가 나기는커녕 묘한 보호 본능을 느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아름은 지혜와 완벽히 대척점에 있는 여자였다. 지혜는 너무 강했다. 곁에 있으면 자신이 늘 들러리가 되는 기분이었다. MA를 지휘할 때 지혜의 눈은 무섭게 번뜩였고 재무제표를 읽어내는 속도는 진욱보다 빨랐다. 심지어 침대에서조차 지혜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상황을 통제하려 들었다. 지혜와 있으면 자신이 남편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우, 허면 칭얼거렸고 자권자쯤으로 느껴졌다. 반면 아름은 달랐다. 그녀는 걸핏하면 칭얼거렸고 동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늘 이렇게 속삭였다. 진욱 오빠, 너무 멋있어. 어쩜 그렇게 모르는 게 없어? 오빠가 최고야. 그 말은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 앞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수컷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꿀은 맹독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진욱은 목소리를 깔고 이를 악물었다. 지금 당장 짐 챙겨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고 비상구로 나가. 인사팀에 얘기해서 조용히 퇴사 처리해 줄 테니까. 회사 물건은 손대지 말고 몸만 빠져나가. 남은 월급이랑 퇴직금 명목으로 돈은 따로 입금해 줄게. 수화기 너머로 정막이 흘렀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름의 목소리가 새액새액 갈라지며 올라갔다. 가련하게 우는 척하던 연기도 집어치운 본래의 목소리였다. 오빠가 나 쫓아내는 거야? 무슨 권리로? 오빠가 날 여기 꽂아줬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가 자초한 일이야. 진욱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지혜한테 그딴 미친 사진을 보낼 때 내 대가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난 그냥 오빠가 나만 놔두고 맨날 그 여자한테 가는 게 억울해서 그랬어. 짜증 났단 말이야. 진욱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억울해? 내가 너한테 안 퍼준 게 뭐가 있어? 네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 가방 전부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가 분명히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경고했는데 왜 주제도 모르고 배지혜를 건드려? 네가 방금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그냥 흔해 빠진 사모님인 줄 알아? 멍청한 년. 진짜 구제불능인 멍청한 년.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잘 들어.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오늘부로 넌 류일그룹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네 계좌로 0만 원 쏴줄 테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사이는 끝이야.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특히 배지의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0만 원? 아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그녀의 가식적인 천사표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러운 밑바닥 본성이 튀어나왔다. 날 무슨 동네 거지 취급해? 오빠 때문에 내 직장도 날아가고 평판도 개박살 났는데 고작고 0만 원으로 입을 닫겠다고? 웃기지 마. 나 당장 기자들한테 달려가서 오빠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다 까발릴 거야. 진욱은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를 원하는데? 5억. 10원 한 장 안 빼고 5억 줘. 너 미쳤어? 돌았냐? 미친 건 오빠지. 0만 원 쥐어주면 내가 입 다물 줄 알았어? 나한테 다 증거 있어. 면접 서류에 오빠가 친필로 서명한 것도 알고 백화점에서 오빠 카드로 긁은 영수증도 다 가지고 있어. 돈 안 주면 싹 다 터트릴 거야. 류일그룹 대표이사 류진욱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 진욱의 손가락이 핸들을 파고들었다. 문득 오늘 아침 지혜가 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 여자랑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땐 류일그룹 대표이사 명패가 바뀌게 될 거야. 지혜의 손에는 이미 이사회 고발장이 들려 있었다. 만약 아름이 언론에 이 사실을 뿌리면 지혜는 가차없이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고 이사회, 언론, 주주, 경쟁사들까지 벌떼처럼 일어나 자신을 물어뜯을 것이다. 내일 송금할 테니까. 진욱이 이빨을 꽉 깨물며 짓씹듯 말했다. 대신 비밀유지 계약서에 사인하고 영원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입금 먼저 해. 얘기는 그 다음이야. 아름은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진욱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조수석에 휴대폰을 세게 집어 던졌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주아름의 협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벌레 보듯 자신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초록 벨벳 원피스의 배지혜가 두려웠다. 그녀는 주아름이 협박범으로 돌변할 것까지 이미 다 계산해 두고 이 판을 짠 것이 분명했다. 진욱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깊고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 류일그룹 사옥 24층 여자 화장실. 아름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진욱과 통화할 때는 앙칼지게 악을 썼지만 사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코 간덩이가 부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극도의 패닉 상태를 허세와 공격성으로 포장했을 뿐이었다. 화장실 문 밖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립스틱을 고치러 들어왔고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과 없이 들려왔다. 야, 아침에 그 전체 메일 봤어? 봤지, 당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걔가 찍어보낸 거래? 어쩐지 평소에 천사표 코스프레 할 때부터 뒤가 구리더라니. 대표 사모님한테 대놓고 그런 사진을 보내다니 진짜 자살 행위 아냐? 야, 사모님 배씨 가문 사람이야. 배지혜 이사 건드리면 뼈도 못 추려. 그동안 부서에서 공주병 걸려서 지 혼자 고고한 척 하더니 꼴 좋다. 진짜.
아름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뛰쳐나가 그년들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들의 말이 다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그 사진을 보냈고 내가 이겼다고 착각했다. 진욱이 우리 집에서 잠들었던 그 아침, 지혜의 가운을 훔쳐 입고 셀카를 찍을 때만 해도 난 그 오만하고 콧대 높은 아내를 발밑에 둔 기분이었다. 사진 3장이면 그 여자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다 이혼할 것이고 그럼 내가 평창동 대저택의 안주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배지혜는 그 사진들을 이사회와 인사팀 127명의 직원에게 돌려버렸다. 오늘 아침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쏟아지던 경멸 어린 시선들. 윤 팀장은 나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출력한 이메일을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구경 한번 잘했네. 나는 윤 팀장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다. 하지만 윤 팀장은 얼음장 같은 얼굴로 선을 그었다. 주아름 씨, 점심시간 이후로 인사팀에서 정식 징계해고 통보가 내려올 거야. 지금 당장 자진 퇴사서 쓰면 조용히 나갈 수는 있어. 하지만 징계 해고당하면 이 업계에선 영원히 매장이야. 나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윤 팀장의 다음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대표이사 사모님의 공식 고발장이 접수됐어. 류 대표님이 와도 넌 못 구해. 그리고 류진욱은 정말로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 방금 전 5억만 원을 던져주며 꺼지라고 했다. 고작 3개월 동안 5억만 원. 아름은 아래십술을 꽉 깨물었다. 번진 마스카라 때문에 눈물이 검게 흘러내렸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시골 구석의 촌구석에서 감자나 팔던 부모 밑을 도망쳐 나와서 촌스러운 이름도 버리고 옷 입는 법도 뜯어고치고 서울 깍쟁이 흉내를 내며 아등바등 기어올랐다. 드디어 로또를 맞았다고 인생 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다. 그때 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남동생 명식이의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자 동생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야, 주명수, 너 지금 서울에서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왜 소리를 질러? 시장에 네 사진 다 깔렸어. 엄마 아빠 노점 앞에 웬 남자 새끼랑 침대에서 벌거벗고 뒹구는 사진이 전단지로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시장 사람들 다 나와서 너 서울 가서 몸 파는 창녀 됐냐고 수군거리고 난리 났어. 엄마 충격받아서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 스마트폰이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이 타일 바닥에 부딪혀 쩍 갈라졌지만 아름은 폰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뼈가 발라진 연체동물처럼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지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다음번 사진은 충청도 고향 전통시장에 있는 당신 부모님 과일 노점이랑 당신 동생 명식이란 양아치 새끼 친구들한테 뿌려질 거니까. 배지혜는 빈말을 한 게 아니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아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처럼 절규했다. 그녀가 어떻게 화장실에서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홍보팀 동료들, 다른 층에서 구경 온 구경꾼들, 그리고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모두가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난보다 그 싸늘한 정막이 더 끔찍했다. 아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파티션으로 걸어갔다.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공허하게 퍼졌다. 책상 위에는 이미 빈 종이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윤 팀장 옆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인사팀 부장이 들고 온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주아름 씨. 인사팀 부장이 복도 끝까지 다 들리도록 또박또박 말했다. 류일그룹 사규 제1항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및 제2항 회사의 명예실추 조항 위반으로 귀하는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긴급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가 최종 확정될 겁니다. 먼저 짐 싸서 나가십시오. 보안 요원이 정문 밖까지 에스코트할 겁니다. 아름은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말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다. 징계 해고래, 꼴 좋다. 얼굴 화장 다 번진 거 봐. 흉측하다, 진짜. 아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소 쓰던 텀블러를 집으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삐삥바. 평블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박살이 났고 엎질러진 물이 앞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구두에 튀었다. 아, 씨, 뭐 하는 거예요? 여직원이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름이 사과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여직원은 재수없다는 듯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아우, 진짜 더러워. 아름은 쪼그려 앉아 유리 조각을 주섬주섬 주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찢겨나간 자존심이 100배는 더 아팠으니까. 그녀는 볼품없는 물건들을 상자에 쓸어 담았다. 깨진 텀블러 조각, 말라 죽은 다육이 화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장식용 마케팅책 2권, 탁상 거울. 그것들을 쓸어 담을 때마다 내 인생의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돈 10만 원도 안 되는 잡동사니들이었지만 내가 이 화려한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품들이었다. 이제 이 세계는 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었다. 상자를 들어 올리자 윤 팀장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사원증. 아름은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을 빼냈다. 입사 첫날. 희망에 부풀어 환하게 웃고 있는 증명사진이 밝힌 사원증이었다. 인사팀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해고 통지서에 서명하세요. 아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삐뚤빼뚤 서명을 갈겼었다. 누구 하나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보안 요원의 감시 아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2분의 시간이 마치 2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수군거렸다. 징계 해고로 빨간 줄 그였는데 앞으로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평소에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평사원 은정이었다. 은정은 아름이 책상에 두고 온 스마트폰 거치대를 내밀었다. 이거 두고 갔어요. 고마워. 아름이 쥐어짜듯 모기만 한 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하루 종일 악의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은정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딱 한마디를 덧붙였다. 기운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 표시기가 24, 23, 22 빠르게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숫자가 줄어들수록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상류사회와도 영원히 멀어지고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도망치듯 회전문을 향해 쟁걸음으로 걷던 아름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거대한 대리석 로비 한가운데 싸구려 등산복과 낡은 점퍼를 걸친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막 도착한 듯 흙먼지가 묻은 신발을 신은 아버지,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명식이었다. 명수가. 어머니가 달려와 아름의 팔뚝을 움켜쥐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여? 고향 시장 바닥에 내년 사진이 쫙 깔렸어. 서울 가서 좋은 회사 다닌다던 년이 사장놈이랑 놀아나? 시장 사람들이 너보고 창녀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빨리 아니라고 말해봐. 아름은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그녀의 얼굴에 냅다 집어던졌다. 할 말이 뭐 있간디. 내 감자 매대 앞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었어. 내가 20년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 들고 떳떳하게 살았는디. 너 같은 환양년 때문에 오늘 내가 시장 한복판에서 개망신을 당했어야. 사진이 팔랑이며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진욱의 침대에서 VV 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아름의 셀카였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로비를 오가던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다. 아름이 허둥지둥 사진을 주우려 몸을 숙였지만 명식이가 흙 묻은 운동화로 사진을 꽉 밟아버렸다. 건드리지 마. 더러워 죽겠네. 시발. 내가 동네 형들한테 우리 누나가 류일그룹 씹어먹는다고 그렇게 자랑을 처해댔는데 알고 보니까 다리 벌려서 들어간 거였냐? 쪽팔려서 내가 이제 동네를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아름의 이성에 끈이 툭 끊어졌다. 눈물이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졌다. 처절하고 완벽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오열하고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동생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빙 둘러싼 구경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수십 대나 번쩍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제발 일단 나가서 얘기해. 아름이 부모님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어머니가 매몰차게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더러운 년아. 남의 가정 있는 유부남한테 꼬리친 게 사실이요? 아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응. 짝.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아름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뺨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내가 뼈 빠지게 과일 팔아서 대학 보내놨더니 몸파는 창녀짓거리를 해? 내 아비는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혈압으로 쓰러질 뻔했고 내 동생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 어떤 미친 집구석이 상간녀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냐고 아버지가 거칠게 아름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차에 타라. 이 썩을 년아. 동네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겄다. 당장 내려가자고. 아름이 발버둥 치는 바람에 안고 있던 종이 상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탁상 거울이 산산조각 나고 화분의 흙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그녀의 화려한 인생, 부푼 꿈, 허영심이 류일그룹 로비 한복판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아버지는 짐짝을 끌듯 그녀를 질질 끌고 나갔다. 회전문을 통과하며 아름은 마지막으로 류일그룹 타워를 뒤돌아보았다. 통유리창에 비친 태양빛이 눈이 멀듯 눈부셨다. 3개월 전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촌년 주명숙은 죽었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 주아름만 남았다고 믿었다. 3개월 후 그녀는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쓰레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낡아빠진 벙고 트럭 조수석에 그녀를 쑤셔박았다. 배지의 목소리가 뇌리에 메아리쳤다. 난 전부 다 알아. 그 여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주아름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공포를 완벽한 현실로 구현해냈다. 덜컹거리는 트럭이 고속도로에 올라타 충청도를 향해 내달렸다. 아름은 두 눈을 감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영혼까지 털린 처참한 패배. 진욱은 해가 질 때까지 어두컴컴한 대표실에 처박혀 있었다. 불도 켜지 않았고 블라인드는 굳게 닫혀 있었다. 재떨이에는 꽁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데스크탑 모니터에서는 쉴 새 없이 사내 메신저 알림이 울렸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블라인드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는 이미 초토화 상태였다. 주아름이 1층 로비에서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끌려나가는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졌다. 업계 정보망에는 류일그룹 대표이사, 본처의 참교육에 굴복해 내연녀 당일 징계해고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법무팀신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이 뭡니까? 부당 채용 개입 및 회사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 그리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건입니다. 진욱이 벌떡 일어났다. 직무정지요? 누가 발의했습니까? 곽 부회장님입니다. 사회이사 3명과 손을 잡았습니다. 곽 부회장님 손에는 지금 배지의 이사님이 제출한 고발장 사본과 대표님이 백화점에서 결제하신 2,500만 원의 카드 내역서가 들려 있습니다. 진욱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명 법인카드를 접대비 항목으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결제했는데 지혜가 기어이 그걸 파헤쳐 이사회에 던져준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기자들한테서 확인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직무정지가 가결되면 모레 조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겁니다. 진욱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거대한 제국은 지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신 변호사님. 진욱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님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일하셨죠. 만약 아버지가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선대 회장님께서도 물론 과오가 그로 쓰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항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여자들을 멀리 치워버렸고 강 여사님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적어도 가족 내부의 치부가 이사회라는 공식적인 테이블 위에 올라가도록 방치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욱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댔다. 진짜 개병신 같은 새끼. 지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튕기기 한 번으로 류진욱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려 한 것이다. 내일 이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작정이십니까? 진욱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일 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내 개인 지분 2%를 지혜에게 양도할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신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함했다. 대표님 지분 2%면 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사회 영감탱이들에게 내가 죗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에게도 내가 완전히 항복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지혜가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전에 내가 먼저 목줄을 가져다 바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여의도 류일그룹 사옥 앞에는 이사회 임원들의 고급 세단이 줄지어 들어섰다. 가장 마지막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차는 지혜의 붉은색 벤츠 S클래스였다. 차에서 내린 지혜는 상아색, 아이보리, 실크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가슴팍에는 화려한 까멜리아 브로치를 달았고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제국을 접수하러 온 여왕처럼 당당했다. 24층 대회의실에는 12명의 임원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진욱은 구겨진 셔츠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 여사가 옥으로 된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고 있었다. 진욱의 맞은편에는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야심가 곽 부회장이 팔짱을 낀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와 강 여사 옆에 조용히 착석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곽 부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류 대표의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인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부당 채용 개입과 공금 유용 의혹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표이사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진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회 임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합니다. 해당 직원을 부당한 절차로 입사시킨 것,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사적으로 유용한 회사 공금 역시 전액 제 개인 자산으로 변제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제 개인 보유 지분 2%를 법적 배우자인 배지혜 이사에게 양도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다. 곽 부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대표이사 지분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건 개인적인 재산 분할일 뿐입니다. 그게 회사 명예 실추를 회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지혜가 테이블 위로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무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류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부부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탕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는 류 대표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해 그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뜯어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류일그룹의 가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녀는 주식 양도 담보 계약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보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진욱 대표가 향후 단 한 번이라도 유사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를 시 배지에는 류진욱의 개인 자산 70%와 류일그룹 지분 5%를 조건 없이 귀속받는다. 이것이 제가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담보입니다. 곽 부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배지혜 이사님, 부부간의 치정 싸움은 집구석에서나 하십시오. 여기는 이사회입니다. 착각하지 마시죠, 곽 부회장님. 지혜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 내연녀는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명품 가방을 사주는 데 쓰인 돈은 법인카드에서 나갔고요.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오너리스크의 통제 및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때 강 여사가 만지작거리던 염주를 탁 멈추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배지의 이사의 말이 맞습니다. 진욱이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강 여사의 시선이 곽 부회장을 향했다. 곽 부회장이 발의한 직무정지 안건, 대주주로서 본인도 동의합니다. 류진욱 대표는 현 시간부로 1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며 올해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고 유용한 공금을 10배로 배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 2%를 넘기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속죄의 증표입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최대 주주인 강 여사가 아들을 내치면서까지 지혜의 손을 들어주자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안건을 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사회 산회합니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진욱, 지혜, 강 여사 세 사람만 남았다. 지혜야. 진욱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한 달 동안 자숙하면서 그 주아름이라는 기집애한테 들어간 돈법적으로 탈탈 털어서 다 받아낼 거야. 협박범으로 경찰에 고소장도 넣었어. 한 달 뒤에 복귀하면 내가 정말 너한테 어울리는 남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 지혜는 대답 없이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섰다. 강 여사가 지혜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가자꾸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강 여사가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아까 그 계약서, 진욱이가 또 사고를 치면 정말로 지분 5%를 뺏고 이혼할 생각이냐? 당연하죠. 변하지 않는다면 목줄을 끊어야지 않겠어요? 독한 것. 하지만 참 잘했다. 우리 류씨 가문이 너에게 큰 빚을 졌구나. 일주일 뒤 직무정지 사태로 인해 류일그룹의 주가는 4% 하락했다. 곽 부회장은 언론에 은근슬쩍 오너 일가의 리스크를 흘리며 경영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곽 부회장의 아들 곽도우는 청담동 룸살롱에서 친구들에게 조만간 우리 아버지가 류일그룹을 먹을 것이라며 떠벌리고 다녔다. 한편 고향집에 감금되다시피 한 주아름은 극도의 억울함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익명 게시판에 류일그룹의 내부 기밀과 영업 비밀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동생 명식이는 누나의 복수를 한답시고 누나의 노트북에 있던 하청업체 리베이트 계약서 사진을 지역 밴드와 커뮤니티에 까발려버렸다. 하지만 지혜는 자고 있지 않았다. 한 달 뒤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지혜는 친정인 배씨 가문이 보유한 4%의 우호 지분을 바탕으로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가 감사위원장으로서 내린 첫 번째 지시는 사내 기밀 유출 및 불법 하청 계약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감사였다. 지혜는 이사회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쾅 내려놓았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곽 부회장의 아들 곽도훈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류일그룹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불법 하청 계약을 몰아받은 증거 자료였다. 기고만장하던 곽 부회장의 얼굴이 단숨에 잿빛으로 변하며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를 마치고 사옥 1층 로비로 내려오자 직무정지가 풀려 출근한 진욱이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1개월 만에 훌쩍 야위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 진욱이 꽃다발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버지만큼이나 역겨운 쓰레기 새끼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난 네가 가진 그 압도적인 능력이 두려웠고 내 알량한 자격지심을 채우려고 멍청한 여자를 골라 우월감을 느꼈던 거야. 난 정말 구제불능의 찌질이었어. 날 용서해달라고 구걸하진 않을게. 그냥 내가 내 밑바닥을 똑바로 마주했다는 것만 알아줘. 지혜는 장미 꽃다발을 받아들고 그를 응시했다. 내가 이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빡쳤던 포인트가 뭔지 알아? 바로 그 실크 가운이야. 청담동 최고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만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예술품. 그건 내가 당신과의 첫 결혼 기념일에 입으려고 특별히 맞춰둔 거였어. 근데 당신은 그 천박한 여자가 내 침대에서 그걸 입고 뒹굴도록 내버려뒀지.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그저 네가 치른 이 값비싼 수업료를 무덤에 갈 때까지 잊지 마. 그날 저녁 지혜와 진욱 그리고 강 여사는 시그니엘 호텔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즐겼다. 강 여사는 기분이 좋은 듯 수백만 원짜리 빈티지 와인을 터뜨렸다. 식사 도중 지혜의 휴대폰 화면에 옷 탐정의 메시지가 떴다. 주아름, 영업비밀 누설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죄라 실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녀의 동생 주명식도 공범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시장 노점은 동생이 진 사채 빚 때문에 깡패들이 와서 싹 다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지혜는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놓았다. 진욱이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지혜, 당신을 위해. 지혜는 말없이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야경 속으로 흩어졌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 달 전 그녀는 그저 남편의 외도에 상처받은 조롱거리 아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배자이자 경영진의 정점에 선 감사위원장이었다. 그녀는 이 핏빛 고기 분쇄기 같은 상류 사회의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았고 유일한 승리자로 우뚝 섰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감히 배지혜를 향해 약하고 멍청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원히.